네, 최근 발생한 끔찍한 신당동 여성영무원 살인 사건 등으로 또 한 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10월쯤에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는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좀 줄어들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쭉 돌이켜보고 또 최근에 이 신당동 살인 사건을 보면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계속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그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처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러니까 이 스토킹 그 범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범죄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더 이렇게 심화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신당역 사건 저도 현장에 다녀오긴 했는데 네네. 어떤 사법 체계가 좀 잘 작동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잘 연계되지 못해서 이런 사건을 방지하지 못하고 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뭐 저희 법무부나 경찰청이나 여성가족부 전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지금 굉장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강력하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다들 바라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도를 표하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글도 남기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사실 관계장관 현안 회의를 그 총리님 주재로 좀 해서요. 네.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번 법을 할 때 논란이 좀 됐었는데 그때 빠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벌을 좀 강화하고 무조건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다 이거는 이제 처벌이 되는 그런 식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추적 장치를 저희가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접근 금지 명령은 내리지만 저희가 위치 추적을 할 수는 없게 돼 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위치 추적을 해서 감시하는 제도가 도입돼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재 가정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내주면 100m 뭐 이내 접근하지 않는다던가 그다음에 뭐 전화 통신 장치를 쓸 수 없다라든가 그런 한 5가지 종류의 그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 1년에서 3년 정도 그 피해자한테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을 처벌법에 넣을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는 이제 그 여가부는 그게 저희의 주요한 일인데 거기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주거나 법률이나 뭐 심리 지원 같은 거 왜냐하면 스토킹 피해자는 주거로 옮겨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직 피해자 지원법이 얼마 전에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 법이 없어서 현재 있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쉼터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저희가 그 한 3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아무래도 이제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범죄인지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러니까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여성가족부가 주요하게 하는 일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쓸 생각이고 경찰청장님하고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요. 경찰청하고도 초기에 그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1366이라고 저희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긴급 지원하는 콜센터를 직접 연결할 수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니 이걸 반드시 사용하시면 어떻겠냐고 처음에 다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스토킹 사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보복 살해한 혐의로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40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스토킹 사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자면 장관님이 최근에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뭐 비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마다 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질문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은 강력한, 그러니까 스토킹에 이은 계획된 살인 범죄라는 강력한 범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폭력에 대한 어떤 그 피해자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가가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부든 경찰청이든 여성가족부든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가 자기를 더 덜 보호했어야 되지 않았느냐고 제가 얘기했다고 그런 식으로 오해가 있어서 그 명백하게 그 오보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국회 현안 질의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만약에 사건 초기에 아까처럼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한 것이어서 네. 마치 이 부분이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를 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잘못 왜곡돼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킹과 관련해서 책임감 갖고 더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부가 국정과제에 있는 게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5대 피해자, 그러니까 스토킹까지 포함한 5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이제 한부모 가족들의 아동 양육비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로는 중위소득 52%인데 그걸 60%까지 저희가 늘려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성분들의 청소년 생리대 부분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리대를 다 이제 현재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걸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은 이제 이번 스토킹 이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쉼터라든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LH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다든가 법률이라든가 상담 지원, 의료 지원 같은 것들로 저희가 두 가지,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5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핵심을 가지고 저희가 물론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처럼 일가정 균형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은 쓰이지만 네. 그 두 부분이 좀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이 또 경제학자 출신이셔서 여성 경제 활동에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여성 경제 활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경단녀거든요. 네. 경력 단절 여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이 좀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여성가족부가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취업시키는 새로 일하기 센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거죠. 경력이 아예 단절되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가정 균형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 같은 걸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고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대기업이 일단 중심이긴 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모송보호 인력은 전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육아기에는 자율근무제를 아예 하게 해주고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유연근무제 같은 건 많아졌지만 이제 LG는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좀 월 1회 금요일을 해피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가정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그 대체력도 없고 우리나라 인력이 한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가 유연근무,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어떻게 좀 모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일가정 균형에 대한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애를 쓸 예정입니다. 네.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부처 개편안 개정안도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6월 17일 날 그 전략 추진단을 만든 다음에 여러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했고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업무랑 관련이 있는 타부처, 뭐 법무부라든가 뭐 고용부나 이런 쪽하고도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행안부가 이거는 정보조직법 개편을 여가부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랑 지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어제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 지금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좀 아니다. 네.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만 이 모든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모든 부처에 나누는 분산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가부가 독립부처로서 하던 기능 중에 많은 부분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제 그 내용은 좀 큰 틀을 말씀하신 거고 이에 맞추어서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그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스토킹 강력범죄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여가부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